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문학의 소식 종합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화평론가 김헌식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계 캐나다인인 셀린 송 감독이 만든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인 작품상, 각본상에 노미네이트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명이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는 송하영이고요. 셀린 송 감독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영화 넘버 3의 송능한 감독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한국계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우리와 직접적으로 인연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그리고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과 함께 최고상인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고 각본상에도 올랐습니다. 예. 각본은 자기가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본뿐만 아니고 이제 감독까지 해서 이렇게 두 분의 공동으로 후보가 됐는데 각본상과 감독상의 첫 장편으로서 이렇게 올라간 경우에는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시아계 여성 감독으로는 첫 번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가 데뷔 영화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데뷔작이 바로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에 각별한 더 의미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이 사실 패스트 라이브즈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전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존재하게 된 것은 기계적인 게 아니고 전생 있었던 수많은 생애 결과라고 하는 약간 동양 철학적인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작품성의 어떤 느낌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각본상이라고 했을 때도 이런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보여주는 방식들이 굉장히 작품 구성을 촘촘하게 잘 구성했다라는 평가를 현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 극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만제도 해녀들의 이야기, 또 이민 1.5세대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작품 엔들링스라는 작품을 올려가지고 극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연극으로? 예. 그래서 연극과 영화를 통틀어서 우리의 어떤 정서를 깊이 있게 담아낸 각본으로 이미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오르게 되면서 이 거장이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지난 20년간 본 최고의 장편 데뷔작이다. 이 정교하고 섬세하며 강렬하다라는 압도적인 찬사를 보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수상 가능성을 또 꼽아보겠습니다. 예. 그 아카데미상 후보로 영화 바비가 네. 남녀 조연상 등등 여러 후보로 오르긴 했는데 그런데 이 감독상 또 여우 주연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해서 지금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현지 매체에서 이변이다, 놀라운 결과다 이렇게 전했는데 푸대접이라는 단어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CNN은 거익과 로비가 각각 감독상과 여우주연상 부분에서 충격적인 무시를 당했다. 반면 그 상체에 소금을 뿌리듯 라이언 고슬링은 바비의 켄 역으로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올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오른 또 이제 출연 배우인 라이언 고슬링도 성명을 내고 바비 없이는 켄도 없고 그레타 거익과 마고 로비 없이도 영화 바비가 있을 수 없는데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이 여성 감독과 주연 여배우를 그 후보작에서 빼버린 것은 이 아카데미 시상을 주도하는 단체의 성차별적인 구조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여성 감독과 주연 여배우를 제외한 것이 차별적인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작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가 가부장적 구조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영화인 바비를 작품상 후보에는 올렸지만은 연출한 여성은 감독상 후보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또 했고요. 다른 작가인 조디 리퍼도 우리는 사실상 가부장제를 아주 잘하고 있다라면서 비꼬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SNS에 그레타와 마고는 흥행에 성공했지만은 금메달을 집에 가져가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수백만의 팬들은 당신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언급했고 작년에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양자경 씨도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표명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건 성차별 문제로 보기 어렵다라는 반론도 있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 우피 골드버그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백인 위주의 성차별 주장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피 골드버그는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우피 골드버그가 흑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고 같은 경우 백인이고 그 감독도 백인이고 이런 점에서 좀 다른 의견을 표했는데요. 이 다른 의견을 또 표하고 있는 영화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의 수석 편집자인 레베카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상식 무시에 대한 집착은 백인 페미니즘의 한 사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첫 원주민 출신 배우 릴리 그레드스톤 같은 경우는 유색 인종인데 너무 두 백인 여성 그러니까 감독상과 주연상에 이렇게 여감독과 여배우가 들지 못했다는 것만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죠. 예, 앞서서 말씀드린 패스트 라이브즈의 한국계 배우인 그레타 리를 꼽았습니다. 그레타 리는 한국어와 영어 이걸 굉장히 잘 섞어가지고 미묘한 그런 심리들을 잘 묘사했는데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흑인이나 아시아계 배우가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혹은 이제 원주민 출신 오른 것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지 않고 결국 백인 여성들만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여성차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참고로 그레타 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크리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은 아예 아카데미에선 지명조차 받지 못했고요. 앞서서 살펴드린 셀링송 감독 역시 작품상과 각본상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감독상 후보에는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카데미상 관련된 소식들 정리해봤고 그 아이돌 연습생 등 이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요? 네,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관련 조례를 이제 최근에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예. 서울에서 이렇게 나선 이유는 지난해 9월 기준 국내에서 등록된 연예기획사는 4,700여 개인데요. 이 중에 82.3% 3,900여 개가 서울에 등록돼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아이돌 육성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었죠. 뭐 아시다시피 성희롱이나 성폭력 또 여성 아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체중 감량이나 성형 강요 등을 하겠는데 요즘에는 뭐 남성 아이돌들도 다이어트나 성형 강요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 훼손이나 인격 침해를 이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례안이 들어 있고요. 또 심리 검사나 상담 등도 지원해야 된다. 또 진로 상담 계획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아동, 있겠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인권 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이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는데, 근데 이건 이제 서울시 의회의 조례고 네, 그렇습니다. 법률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관련 법률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관련 시민단체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이 2,000명에 육박한데 이 대비하는 경우는 1%에도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탈락했을 때 뭐 진로 지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이 청소년 상담 체계에 관련한 상담 비용과 운영비 정도만 할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입니다. 여기에는 촬영 현장에서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청소년 인권 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용역 시간 제한을 세분화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더 뭐 교육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개월이 넘게 계류되고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넘어서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실효성을 하루빨리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 되겠습니다. 빨리 국회에서 좀 처리가 돼야 될 텐데요. 네네. 지금 그 도서 정가 제도가 바뀐다고요? 이 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 콘텐츠는 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그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콘텐츠별로 입장이 좀 다른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도서정가제는 너무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서 출처하는 생태계를 좀 보호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 공식적으로는 가격 할인폭을 정가의 15%로 제한하는 건데요. 그런데 웹 콘텐츠 같은 경우 이걸 일찍부터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콘텐츠 유통은 도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인터넷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가로 받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웹툰 같은 경우에는 도서정가제가 웹툰과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해서 이번에 문체부에서 좀 웹 콘텐츠를 제외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기존 출판계 같은 경우는 완강합니다. 웹 콘텐츠에 예외를 둘 경우에는 앞으로 그 예외를 좀 확장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전자책 등에 이르기까지 점차 출판계로 이게 확산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에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웹소설 작가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예. 특히 영세서점에 대한 도서정가제 할인율 유연화, 그러니까 할인율을 좀 더 확대하자라는 건데 이건 영세서점이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출판사가 더 싼 가격에 영세서점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출판사들은 좀 출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세서점을 돕기 위해서 영세한 출판사가 좀 더 싸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또 새로운 논란이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그 드라마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가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 플랫폼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출연료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고요? 아무래도 OTT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 특히 이제 배우들에 대한 그 파격적인 개런티료를 지불을 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지금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가 회당 10억 원에 달한다라는 어이구. 이야기가 한 간담회에서 제작사 대표의 어떤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회당 출연료로 4억 원, 6억 5천만 원, 7억 원을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출연료가 너무 많다 보면 작품 전체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대안은 뭐냐? 이 출연료를 회차 단위로 지급하는 대신에 총 촬영 일수와 촬영 시간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출연료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마련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중국 쪽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배우 출연료가 총 제작비의 40%를 넘길 수 없다는 점, 또 출연료에서 주연급의 출연료는 70%를 넘길 수 없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정 정도의 선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워낙 이 글로벌 자본들이 와서 개런티료를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제작하기가 힘들다. 특히 방송사 드라마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예. 정부가 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기업에 영화 발전 기금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그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것도 결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약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OTT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 호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영화 관람객은 줄어들고 있고 OTT를 통한 영화 등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극장에 가서 티켓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3%가 영화 발전 기금 부담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영화를 창작하고 제작하는 데 쓰이고요. 또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데 OTT 기업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OTT 기업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 발전 기금 부담금을 OTT 기업에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정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화 발전 기금이 고갈 위기라면서요. 그럼 OTT 기업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좀 숨통은 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영화 발전 기금이 고갈 위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독립예술 영화에 과감하게 신예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소재를 지원해줘야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 미래가 밝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과제도 있습니다. OTT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
자칫 이 기업들이 요금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이게 그대로 전가된다면은 정부가 이 법정 부담금 전면 재검토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배치가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영화 티켓을 하게 되면은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어쨌든 부담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OTT 기업에 부과하게 되면 부담금을 내는 주체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주체할 이제 최종 주체가 누구인지 이 부분을 또 정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겠습니다. 네. 그 케이블 TV나 인터넷 TV, IPTV 등에 가입해 있는 사람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이 기존에 가입한 거를 그냥 해지해버리고 OTT로 옮겨보자라고 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OTT가 지금 얘기죠. 약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그 TV를 보는 일이 줄어서 그다음에 TV에 볼만한 게 없어서 이렇게 응답한 분들지만 3위를 보면은 OTT로 충분해서가 27%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코드 커팅 그러니까 해지할 생각이 많은 30대는 OTT로 충분해서가 36%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TV를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OTT가 약진하다 보니까 케이블 TV나 IPTV 같은 경우에도 해지 사태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콘텐츠 경쟁으로 하루빨리 나서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OTT 등에서 그 이용자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공짜나 낮은 가격으로 일단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이런 행위가 이제 금지된다고요? 저도 참 이런 경우에 참 곤란한 경우가 많죠. 처음에 무료로 뭐 한 달, 3달 하시다가 나중에 해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낮은 가격에 할인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보다 보면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를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교묘한 조작이나 소비자의 착각, 실수 유발 등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치르는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이 지난 후부터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수 장범준의 그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라는 공연에서 NFT죠. 대체 네. 불가능 토큰으로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암표를 사전 차단했다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장범준 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요. 50석 정도의 공연을 한 5차례 정도 한다고 했는데 뭐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다 완판이 됐는데 바로 인터넷에 암표가 올라와서 장범준 씨가 공연 다 그만하고 다시 티켓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만큼 암표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앱 내에서 본인 인증 이용자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매한 NFT 티켓을 재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표 거래와 관련돼서는 3월 22일부터 새로운 이제 법이 시행되기는 합니다만은 매크로로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이걸 일반으로 팔게 되면 일반 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그렇죠. 다시 또 재판매를 해요. 심지어는 임영웅 씨 티켓 같은 경우 수백만 원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모처럼 효심을 발휘하려고 했던 자녀분들이 참 굉장히 슬퍼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예. 어쨌든 이 티켓을 구할 수 없어 웃돈을 얹어서 티켓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근데 대안으로 꼽히는 건 뭐냐면 뭐 일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공연을 보실 분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첨 후에 거기서 선정된 되신 분들만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형태. 그 장범준 씨는 더 나아가서 NFT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통해 가지고 등록된 사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암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위해서 뭐 새로운 기술까지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올해 25회째인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아주 힘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음으로 많은 정부 금액을 지원받아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지난해 50여 원에서 24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7.3% 정도에 이르는 이제 액수인데요. 그래서 부족한 재원은 기업 후원금을 통해 가지고 유치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난해보다 적은 예산으로 영화제를 치르게 되더라도 전체적인 틀이 무너지지 않도록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영화제만큼은 좀 지원금들이 튼실하게 보장이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멀티플렉스형 극장을 가기보다 오히려 영화제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을 관객들이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극장에서는 영화만 보지만 그건 또 조금 있으면 OTT에 나오니까 별다를 거 없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영화제에서는 뭐 관객들이 뭐 제작진과 만날 수도 있고 예. 또 배우들과 토크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트렌드를 본다고 그러면 영화제가 훨씬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이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1일부터 10일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해서 전주시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송창식의 우리는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